음. 네, 나의 정체성 탐구 제2강입니다. 오늘은 25분씩 그 3개의 꼭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물음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죠. 이 물음은 독특한 얼개를 구성하고 있다. 물어진 것, 그리고 물음의 까닭, 또 물음이 묻는 사람, 그리고 물어볼 때,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뭐이 물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물음의 까닭, 그다음에 묻는 사람, 물음이, 그리고 물어볼 때, 이 세 개의 얼개, 짜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구 물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음을 왜 묻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일 것입니다. 아마 이 물음은 물음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물음도 물음이 난 그것이 제대로 물어지려면 일단 그 물어진 바, 그 나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를 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묻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되면, 이걸 무시해도 되면 그 누구 물음은 물어지지 않을 테죠. 근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고 내가 그 물음을 꼭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 이런 필요성,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마치 저절로 샘솟듯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친구의 어떤 숨겨진 어떤 면이 드러나서 내가 알고 있던 너하고 뭔가 다르게 느껴졌을 때, 분명히 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던 너와는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너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나의 진짜 모습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기 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사례들을 좀 쭉 제시를 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보기는 박경리 선생의 장편 소설입니다. 김약국의 딸들, 1962년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두 번째 딸 용빈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물음을 왜 묻게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라는 물음을 우리는 왜 묻게 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초판본 그 뒤에 이제 다시 복간이 돼서 나온 이제 김약국의 딸들. 김약국은 별명입니다. 김성수라는 그 김용빈의 아버지 이름, 김성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김약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 김성수가 5딸을 두었는데 그 딸들의 삶을 소재로 해서 쓰인 것이죠. 용빈은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울타리였던 가족의 내력을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하철에서 가끔 맞닥뜨리는 그런 심파조의 내력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한 대목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셨고요. 대충 아시겠죠? 할머니는 자살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살인자였고, 우리 아버지는 딸을 5 두셨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첫째 딸은 과부가 됐다가 바람이 나서 등등 이렇게 구구절절 기구한 자신의 가족의 내력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용빈의 할머니 숙정은 할아버지 김봉룡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전통 사회라고 말하는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가부장제라는 것이 결국 용빈이 맞닥뜨렸던 첫 번째 숙명이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후처로 들어가서도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성수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욱이라는 예전에 이제 이 숙정 이 자기 할머니를 사랑하던 남자가 그 연모를 못 이겨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의심을 하게 되죠. 불륜을 저질렀다 라는 의심을 하게 돼서 할머니를 때리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한테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런 의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내력이 이제 가부장제 전통 사회의 이런 족쇄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그것이 족쇄인지를 잘 모른 채 숙명처럼 받아들였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욱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외가 쪽에서 그러한 할아버지의 구타 그리고 자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를 크게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성수, 갑자기 고아가 돼버린 이 성수를 작은 아버지가 의붓 아들로 받아들여서 키우게 됩니다. 그 성수 의붓 아들이 커서 결국 5 딸을 두게 됩니다. 그 성수는 자기가 이제 살고 있던 그 집에 이제 그 사촌 누나를 사랑하게 돼요. 이 사촌 누나는 결핵에 걸려서 이제 서로 연모하는 관계가 되지만, 연상의 누나로서 연모하는 관계가 되지만 결국은 각기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 성수가 한실댁이란 아주 마음씨 고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처음에 용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마마로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내리 딸만 5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한실댁은 자신의 그 딸들이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딸 다섯 전체 모두에 대해서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면서 끔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실댁에게는 스스로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 대목만 소개해드리면, 한실댁은 그 많은 딸들을 하늘만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딸들을 하늘처럼 받들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딸들이 모두 한결같이 어긋나게 됩니다. 용비는 유일하게 그 이런 김약국 집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삶의 길을 걸어나간, 찾아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전 이것을 몸속 나 대신에 거울 속 나가 건네는 말을 들은 사람이다. 감히 비교하자면 용비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소크라테스는 아폴로기아라는 변명 또는 변론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이모니아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았다. 그 다이모니아는 나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비는 자기 안에서 속삭여주는,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스스로 되묻고 그 물음에 대한 스스로 대답을 내릴 줄 아는 말하는 거울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죠. 용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빈이 서울의 미션 계통의 여학교를 마치고 S 여전까지 다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용빈은 여대생이었던 것입니다.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부터 미션 스쿨에서부터 총명한 아이로 칭찬을 받았던 영국인 선교사들이 용빈을 서울로 보낼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용빈은 그 통영 가장 부자인 정국주의 아들, 그리고 비전문 법과생인 정흥섭과 사귀게 되지만, 이 정흥섭이 김약국 집안이 몰락하자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 하는 동행자로 마리아라는 어린아이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용비는 스스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수많은 비극적인 가정사를 겪은 뒤에 결국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통영이라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소설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용비는 이 소설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던 샤머니즘적 금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묵은 자손은 지리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비상이라는 극약을 먹고 죽은 그 사람의 자손은 지리지, 번식하지 않는다, 후손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걸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언제나 스스로 자율적인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런 말하는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도 해결해 갑니다. 또 자본주의적 물결,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그러한 물결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 중심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작가가 박경리 작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운명론자가 아닌 자기를 찾고자 했다. 똑바로 받아들이자. 가정이건 기정이건 우연이건 나는 지금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었다. 자기에 대한 믿음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당찬 의지를 갖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갔습니다. 용비는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난날의 나의 가족, 통영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가 해외로 나가는 조선이라는 또 다른 질곡의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앞날의 나를 꿈꾸었을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소설에서는 이것을 혁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용빈의 이 나는 굳어진 틀, 그래서 나를 옥죄는 마치 가부장제의 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줄기와 같았습니다. 용비는 막히면 차오르고 또 휘어지면 굽이치면서 자신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나를 향해서 묵묵히 또 거세게 흘러갔습니다. 그때마다 용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누구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가지니라는 인도 영화를 잠깐 소개해 놨는데요. 우리 분명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또는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나는 내 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나라는 것과 내 몸과를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해서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나의 손은 다릅니다. 달라붙어 있지만 또 따로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는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나도 다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행동, 나의 재산, 나의 관계 이 모든 것 속에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만의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모든 것에 스며들어가 있고 깃들여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나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기억할 수도 없고 나의 모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나의 현재를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주어진 한계입니다. 가지니에 보면 15분 동안만 기억할 수 있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로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저마다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록하고 찍어두는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런 기억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 찾아가야 될 테고요. 또 나의 미루어 보기의 능력에 이런 제한 능력을 가지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나는 내 스스로의 능력을 잘못, 과신, 오류, 편향 또는 집착, 편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았을지라도 나는 내가 바라는 그런 나가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것들은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미래,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다가가는 그 앞날은 내가 바꿔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날이 이쪽 길로 나 있는지 아니면 저쪽 길인지 내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직은 알 수가 없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는 비교적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물음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졸업한 뒤에 여러분이 내가 누가 될 것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될 것인지 보다는 나는 누구인가란 이 물음에서 중요해지는 내용은 나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몸만 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숙대에 들어왔으면 이제 나는 대학생으로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미래적인 물음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또는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굳은 결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이 결심은 제가 잠깐 율곡 2의 경목요결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되어서는 아비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애하며, 자애라는 것은 너그럽게 사랑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며 받든다는 뜻입니다.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하며 말을 잘 따른다는 뜻이고요. 부부간에는 마땅히 유별하며 서로의 할 일을 나누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간에는 마땅히 우애하며 서로 간에 벗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되어서는 공경하며 친구 간엔 마땅히 서로를 믿을 것이며 등등, 이 마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5분씩 자르려고 지금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서 이 물음을 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보다는 내용에 좀 충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내용,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알고 있고요. 대학생, 숙대생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내가 되어야 할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측면과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누구 물음을 묻게 되는 것은 모르고 있는 나의 미래와 관련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결정 내리고 싶은 것은 주로 나의 태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흔히 논어의 한 대목으로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논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번역된 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확고하게 섰고 40살에 어쩌고저쩌고 거스르는 바가 없었다 등등까지 이어지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뜻을 세우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우리 전통사회에서 가르쳐왔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들이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할지 이것이 이번 학기 강좌의 큰 도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